수송 기술과 에너지. 여러분들은 오늘 학습을 통해 내연 기관과 외연 기관의 특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기 기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산업혁명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엔진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행정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열기관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개념인데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도록 해보세요. 열기관이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원동기로 고온과 저온의 열 에너지를 제공하는 열원 사이에서 순환 과정을 반복하면서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 동력을 얻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열기관은 특별히 압축, 가열, 팽창, 방열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 어떤 반복되는 사이클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열원, 즉 높은 열에서 얻은 에너지 중에서 기계적 에너지로 된 비율을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즉, 열 에너지를 100만큼 이용했을 때 얼마만큼 기계적 에너지, 즉 일을 했는가라는 것이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100이라는 열을 가했을 때 100만큼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장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기관에는 다시 외연기관이라는 것과 내연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연기관이라는 것은 연료를 연소, 태우는 것을 얘기해요. 열을 얻기 위해서요. 연료를 태우는 장소가 어떤 기관, 즉 장치의 외부에 있는 것, 그것을 외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즉 연료를 태우는 것 따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그런 시스템 또는 그런 기계 또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외연기관인 주로 이제 증기기관이 외연기관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증기기관은 연료를 연소, 태워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고온, 고압의 증기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증기기관이라고 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이 증기로 운동 에너지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외연기관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조금 더 외연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외연기관은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가스가 직접 기관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즉, 연료를 태워서 그 자체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증기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소가 기관 이외, 즉 외부지요. 예를 들면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입니다. 외부에서 연소를 일으키고 그 연소 가스와 작동 물질이, 즉 여기서 작동 물질이란 증기라는 것이죠. 연소를 시켜서 그래서 증기를 얻는다는 것이죠. 작동 물질이 증기예요. 그런데 전혀 별개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외연기관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연료를 태워서 다른 어떤 것을 가열시켜서 에너지를 얻고 동력을 얻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연기관과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내연기관은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폭발력을 자체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자, 외연기관의 시작은 물론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뉴커먼 기관이라는 것이 아주 외연기관의 대표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1700년 초에 광산에서 광산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물이 나왔어요. 이 물을 퍼내야 광부들이 광산에서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물을 퍼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만 퍼내는 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퍼낼 수가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던 끝에 뉴커먼 기관이라는 것을 도입해 봤어요. 이게 바로 불을 떼서 증기를 얻어서 이 부분을 움직이면 펌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요 부분이 이제 터널과 연결된 입구인데요.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광산 아래쪽에 있는 물을 뿜어낼 수 없을까? 그것이 바로 뉴커먼 기관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성공적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뉴커먼 기관의 작동 원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찌됐든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에서 불을 뗍니다. 연료를 연소시켜서 증기를 얻게 되고요. 열을 얻는 것이에요. 사실은 아직까지는요. 그 열에 의해서 여기 펌프 또는 피스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뜨거운 에너지와 차가운 에너지에 의해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광산의 물을 이렇게 퍼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볼게요. 먼저 2단계부터 살펴봐요. 실린더, 요것이 실린더예요. 실린더 내부에 수증기가 채워져, 즉 이제 열이 가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불을 떼니까요. 그러면 피스톤이 올라간다. 그렇죠? 팽창이 되니까 피스톤이 이렇게 미는 힘이 생겨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과 연결된 이 양동이, 물을 퍼내는 양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이 일단 내려가요. 그럼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채워지겠죠, 물이요. 자, 이 상태에서 피스톤이 올라간 상태에서 찬물을 뿌려 피스톤을 식히면 여기에 찬물을 지금 여기 있는 찬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피스톤을 식힙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올라가 있던 것이 다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로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양동이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탄광 바깥으로 올라왔을 때 이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역시 계속 반복해서 물을 계속 끓여서 수증기를 실린더 안에 넣고 그렇게 되면 다시 2단계로 돼서 위로 밀어 올리고 물을 담고 다시 끌어올리고를 반복하는 것이 뉴커먼 기관의 원리예요. 뉴커먼 기관은 1740년경에 이전에 사람 25명과 말 10마리가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단 하루 만에 해낼 수 있다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1775년까지 영국에서 약 600대가 넘는 뉴커먼 기관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사람의 힘이나 자연의 힘, 동물의 힘을 이용해서 하던 일들을 이렇게 어떤 기관,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시작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뉴커먼 기관의 열 효율, 아까 열 효율에 대해서 얘기했죠. 열 에너지를 얼마만큼 역학적 또는 기계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열 효율인데요. 그 열 효율이 매우 낮았어요. 지금 여기 약 1% 정도라고 했는데요. 물론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100%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기계적 또는 역학적 에너지로 1%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특히 뉴커먼 기관에서 피스톤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대기압이었습니다. 앞서서 더운 증기를 이용해서 피스톤을 밀어 올리고 그리고 찬 물을 이용해서 내린다고 했는데요.
바로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다 보니 환경, 기온이라든지 여러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자주 멈추거나 효율성이 그나마도 더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특히 뉴커먼 기관의 경우에는 한 번 사용한 후에 실린더 안에 냉수를 넣어 수증기를 냉각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린더를 다시 가열하려면 그만큼 많은 석탄이 소비되고 당연히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겠지요. 자, 이제 등장한 것이 증기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한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은 실린더로부터 분리된 응축기, 아까 그 차갑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실린더 안의 수증기를 관을 통해 뽑아낸 후 실린더 바깥에서 냉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 전에서는요, 그 자체에서 가열한 후에 냉수를 이용해서 바로 냉각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재가열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했던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바깥으로 따로 뽑아내어서 별도로 냉각시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열 효율을 굉장히 높였다는 큰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알아봐요. 자, 세상을 바꾼 발명,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변화된 모습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람의 힘이나 말의 힘으로 끄는 마차가 아닌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기를 꿈꿔하는데요. 사람과 말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엔진인 증기기관, 즉 증기 엔진이 발명되면서 이 꿈은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이동수단의 혁명으로 불리며 세상을 빠르게 움직이게 한 자동차는 어떻게 발명되었을까요? 수레를 끌거나 물을 퍼서 올리거나 할 때처럼 단순하지만 힘든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말을 이용했어요. 그러나 말을 먹이는 유지 비용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 일을 한 다음에는 말도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 대신 큰 힘으로 일을 해주는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뉴커먼은 수증기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엔진,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증기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임스 와트가 개선한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답니다. 말 대신 기계가 물을 퍼올리고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 증기기관으로 말이 하던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포병대위 퀴뇨였어요. 커다란 대포를 관리하던 포병이었던 퀴뇨는 전쟁터에서 말처럼 놀라지 않고 대포를 실은 수레를 옮길 때 여러 사람이 옮기지 않고 간단히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증기기관? 아니, 증기기관이 말이나 사람 대신 일을 한다고? 힘도 좋아? 그렇다면? 증기기관이 발명된 것을 알게 된 퀴뇨는 1769년 증기기관을 작게 만들어 수레에 싣고 움직이는 최초의 자동차, 증기자동차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기기관에는 물을 끓이는 보일러와 커다란 물통, 수증기가 담기는 증기통이 있어야 해서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고 15분에 한 번씩 물과 석탄을 넣어야만 했어요. 또 무겁고 큰 증기기관과 연결되어 있던 핸들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브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첫 시범 운전과 동시에 최초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내 자동차! 이후 증기자동차는 레일 위를 달리는 증기기관차로 발전하지만 100여 년 동안 새로운 자동차가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00년 뒤
니콜라우스 오토라는 사람이 증기가 아닌 석유의 가스를 이용해 일을 하는 엔진인 오토 엔진을 만들게 됩니다. 오토 엔진은 증기 기관보다 크기는 작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오토의 가스 엔진은 가솔린 엔진으로 발전하면서 자동차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답니다. 앞서 뉴커먼 기관의 문제를 접하게 된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은 뉴커먼 기관의 개량을 계속 시도했어요. 우연히 뉴커먼 기관의 수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뉴커먼 기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개량하게 된 것이죠. 이후 여러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매튜 볼턴과 함께 증기기관을 본격적으로 개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78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증기기관의 발명은 제임스 와트의 발명이 아니었다라는 다소 엉뚱한 제목의 영상을 시청하겠어요. 이 영상에서는 제임스 와트의 발명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이라는 멋진 훌륭한 역사적인 발명을 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특히 다른 동료 연구원들의 노력도 있었고 이전에 시도되었던 다양한 연구 발명품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따라서 딱딱하지 않게 재미있게 한번 시청해 보세요. 한 남성이 의자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여러 실험기구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반대편의 책상 위에는 주인공이 손에 쥔 컴퍼스 아래로 도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남성은 무슨 과학적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힌트는 바로 그가 바라보고 있는 실험기구들 아래쪽에 있습니다. 화로 위에 놓인 용기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증기를 내뿜고 있는데요. 증기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제임스 와트입니다. 그는 18세기 후반 영국 산업혁명의 가장 놀라운 기술 발전으로 손꼽히는 증기기관의 발명가입니다. 실제로 그의 증기기관은 인류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인력과 충력, 풍력, 수력과 같은 에너지원에만 의존해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는 증기기관 덕분에 수억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화석연료, 석탄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아무리 급증한다 해도 인류가 그것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와트가 살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발명품에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증기기관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운송기구들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계식 바지를 입고 있는데 기계가 멈춰서자 보일러 아래에서 풀무지라는 아이만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증기마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대부분 폭발로 인해 뒤집어지거나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 풍자화가 제작된 1830년 무렵은 증기기관이 실용화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화가 로버트 시모어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증기기관 사고가 빈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그림으로 풍자한 건데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1824년 조지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가 잉글랜드 북부에서 처음 철도의 시대를 열었고 머지않아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증기기관이 이끄는 운송수단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모어의 작품은 이미 엄청난 기술 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와트를 고독한 발명가로 묘사한 첫 번째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 작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림 속 와트는 물이 끓는 주전자를 보고 증기기관의 원리를 혼자 깨우친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습니다. 17세기 이래 유럽의 여러 과학자들이 증기와 진공, 대기압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갈릴레이와 토리첼리, 네덜란드의 하위헌스가 그 이론적 토대를 닦았고 하위헌스의 조수였던 프랑스인 파팽은 런던으로 건너가 영국인 보일과 함께 공기 펌프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곧 대기압을 이용해 피스톤을 움직이는 증기기관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증기기관이 실용화되기까지는 영국 기술자들의 공이 컸습니다. 우선 1693년 세이버리가 압축 증기를 이용한 양수 펌프를 만들었습니다. 1712년에는 뉴커먼이 이를 개량해 더 실용적인 펌프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린더 안에서 수증기가 팽창과 수축을 하면 그에 따라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실린더 전체를 가열했다 식히기를 반복해야 했기 때문에 열 손실이 많았습니다. 와트의 혁신은 바로 이런 뉴커먼 기관의 단점을 개량하는 데서 시작됐는데요. 1764년 뉴커먼 기관의 수리를 요청받은 와트가 연구를 시작해 5년 만에 연료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별도의 응축기를 달아 기관의 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와트가 개량한 기관은 기존 뉴커먼 기관에 비해서 석탄 소모량을 4분의 1로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봤을 때 유럽 여러 국가의 과학기술자들의 선구적 노력이 없었더라면 와트의 발명은 불가능했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유럽 전역에서 확산된 계몽주의적 사고 역시 와트가 위대한 발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계몽주의는 기존의 신학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나가는 것을 추구한 사조인데요. 이를 추구하는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은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편지로 주고받으며 지식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흐름은 과학혁명을 산업혁명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계몽주의자들은 과학혁명을 단순히 지식 습득의 방법론으로 보지 않고 인류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지혜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이상적인 형태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발명과 혁신을 이루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연구 성과와 발명품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데 큰 의미를 뒀고 이런 분위기 덕분에 와트는 발명에 필요한 지식을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림이 보여주지 않는 또 하나의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와트가 절대로 고독한 발명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매튜 볼턴이라는 유능한 사업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볼턴은 와트가 개발하는 기술이 높은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공장이 있는 버밍엄으로 불러들여 증기기관을 개발하고 개량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 기계 제작에 탁월한 여러 숙련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1776년 드디어 최초의 증기기관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증기기관은 곧바로 실용화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기에는 충분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이 상징하듯이 영국은 다른 유럽국들을 제치고 발명에 앞섰고
결국은 최초로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기술 진보가 범유럽적인 계몽주의, 즉 집단지성이라는 공공재로부터 큰 도움을 얻었다는 주장이 새롭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아니라 영국이 산업화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걸까요? 특히 계몽주의의 주축이었던 프랑스는 왜 산업 선도국이 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일까요? 그 단서가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풍자화가 토머스 롤런드슨이 공개 강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과학자 험프리 데이비로 추정되는 인물이 실험을 주도하고 있고 수많은 관객들이 화학 강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영국 각지에서는 수많은 자발적 연구 모임이 결성되었고 공개 강연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과학기술 출판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와트와 볼턴도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지역 모임을 통해서 지식과 인맥을 긴밀하게 공유했으며 서로의 발명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루나 소사이어티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묘사한 건데요. 참석자들이 격의 없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와트와 볼트는 이곳에서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 산소를 발견한 화학자 조셉 프리스틀리, 도자기 산업의 혁신가 조사이어 웨치우드 등과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발명과 혁신을 독려했습니다. 신분이나 종교와 같은 요소가 장애로 작용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로이 혁신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과학자, 기술자, 숙련공, 그리고 사업가가 긴밀하게 소통하는 산학협력형 사회, 즉 혁신 친화적인 사회가 바로 영국이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핵심 열쇠였던 겁니다. 프랑스는 계몽주의 사상의 발전에 있어서 유럽을 선도했지만 계몽주의가 산업화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는 뒤처졌습니다. 프랑스의 유능한 과학자이자 신교도였던 파팽이 종교적 탄압을 염려해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국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한 사실만 봐도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혁신적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사회적 환경을 갖춰나가야 하는지 영국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